살다 보면 생겨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데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은 이미 일상화된 지 오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병원과 환자 간 법적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은영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많은가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알아보고 알게 됐는데 국제 미용 성형 학회, 외과 학회라는 학회가 있대요. 네. 그 학회에서 매년 미용 성형의 시술에 대한 글로벌 조사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제성형의학회에서 네. 발표하기를 미용 성형 대국 1위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될 정도로 미용 성형을 많이 하는 진짜요? 나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인구의 1000명당 성형을 한 인구가 8.9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1위 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그쵸. 성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미용 성형 같은 경우에는 세계 미용 성형 시장의 거의 25%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기술이 좋으니까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이제 뭐 원정 성형수술이라고 네, 또 우리 그렇죠. 표현하기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성형수술은 그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뭐 쌍꺼풀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근데 쌍꺼풀 수술은 사실 성형수술이라고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너무 흔하니까 또 그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술을 혹은 수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만큼 많다는 거는 그 규모가 많으면 어쨌든 의료 분쟁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성형외과 의료 분쟁 현황이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진료과랑 많이 차이가 나나요? 우리나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 사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은 조정도 하고 하는데 그 중재원에서 제출된 조정 신청 건수 그리고 대신 이제 지불해주는 네. 피해 금액을 대신 지불해주는 대불금 현황 내용을 보면은 성형외과의 의료 분쟁이 1년 만에 5배가 증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분쟁 조정 신청 건수 그다음에 대불금을 지급한 현황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간 의료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그 횟수, 그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나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 회수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 8%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에 따라서 그 외과의 의료 분쟁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회수는 굉장히 적게 되고 있는 게 이제 성형외과의 시술 진료 과목 중에 성형외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해 보면 이제 성형외과가 거의 96%의 비율이 그 차지를 한다면은 증가폭이 피부과는 15.8%에 불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1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성형외과가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무래도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성형수술 관련 법적 분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시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시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결과에 대한 불만이 일단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쵸.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또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 과실이 개입이 돼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도 뭐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실제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요즘 네. 이렇게 거리나 뭐 도시를 나가 보면은 정말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 이런 간판을 단 병원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닌데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형 수술 어쨌든 수술 행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병원을 고르고 또 꼼꼼히 상담까지 마친 후에 나름 엄청 큰 돈을 들여서 진행한 수술인데 결과가 안 좋다면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성형수술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부작용을 그 퍼센테이지로 확인해 보니까 네. 보통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눈 수술을 하게 되면 네. 눈이 두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쪽과 한쪽이 대칭이 안 맞는 경우,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가 네네네.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네. 뭐 코라든지 보형물을 이제 삽입하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삽입한 이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흉터, 그러니까 치료를 하다 보면 흉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흉터가 시간이 지나면은 치유가 돼야 되는데 네.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아, 있을 수 있고요. 또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도 수술이기 때문에 또 네.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효과가 실제로 내가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미흡했다 라는 것도 부작용 중에 뭐 몇 가지 케이스 중에 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환자와 병원 혹은 뭐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대칭 또는 네. 뭐 염증, 보형물 이상 등등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작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실제 문제화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의료진에게 알리고 나서 네. 이게 정말 그 의료 과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그 환자의 뭐 그 상태 때문에 그렇죠. 예,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 의료진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좀 한 뒤에 의료진과 만약에 의료진에게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서 가장 사실 좋은 것이 배상을 받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시 수술을 다시 받는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먼저겠죠. 근데 우리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자와 병원이 의료 소송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이제 환자 개인이나 환자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뭐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거는 많이 아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의료 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진료 기록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진료 기록부에 그 진료 행위들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몇 시에 어떻게 그 이행을 했고 의료 행위를 했고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진료 기록부를 가장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당시에 수술하고 시술 과정에서 네. 정해져 있는 시술 방식을 따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진료 기록 이렇게 들으면 사실 사람이 수기로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뭐 잘못 기록하거나 네. 좀 일부러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때 논란이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내 혹은 수술실에 CCTV 이거를 뭐 환자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야 될 말 그대로 증거가 필요하니까 진료 기록부 외에 CCTV가 있어야 조금 확실한 증거 확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담당 의료진하고 소통을 먼저 해보셔야겠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네네. 어떤 부분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인지 알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또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기록, 모든 진료 기록들의 그 사본을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의료법 22조 1항에 보면 이제 진료 기록부를 성실하게 기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부실 기재하면은 그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위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의료진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그 전제하에서 진료 기록부를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 우리 그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면 좋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술 직후에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요청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변호사님께서도 의료 분쟁 사건 맡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피해 사례나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게 미용 성형 때문에 이제 눈매를 교정하는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이게 눈매 교정이 뭐 앞트임, 뒤트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그 진물이 나고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 그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그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 상담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 저는 물론 이제 소송을 해서 그 입증을 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면은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시급하게 이 사안이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돼서 환자가 안전하게 손해를 배상받고 또 뭐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적어도 뭐 1년 정도 걸리니까 해결이 되기까지. 그리고 사실 과실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물론 진짜 명확한 그런 실수가 있었다면 병원 측에서 그거는 뭐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도 혹시라도 있으면 병원의 이미지 타격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병원 입장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렇게 소송을 한다고 해도 개인이 의사를 상대로 혹은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의료소송은 어렵다, 승소하기가 어렵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사소송은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입증을 해내야 돼요. 피고의 잘못. 그러니까 이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잘못을 환자가 입증해내야 되는데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내리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사항을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네. 이런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도 피고 또한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잘못 없이 다 의료상 처치를 제대로 했습니다라는 네. 것을 오히려 입증을 또 해내야 되는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매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내 거울을 보면서 이제 상태를 보다 보니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수술 부작용이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사실 워낙 많죠. 쌍꺼풀 수술 하신 분들은. 근데 제 주위에도 많으신데 이게 좀 기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붓기가 빠지는 게 사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처음 했을 때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라고 했는데 뭐 물론 기간이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당장에 내가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는 부작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거는 좀 애매할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또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사람의 그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항상 이렇게 자그만하게 있잖아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수술의 결과가 미비할 경우 나는 이걸 만족하지 못해서 부작용이에요 라고 환자가 말을 한다면 의사의 경우에 의사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환자가 정말 주관적으로 네. 이게 결과가 미비하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법원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비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니까 그 부작용이다라고 인정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쵸. 예.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컨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나 너무 많이 했거나 표준이 그러니까 의료행위 표준 정도가 있거든요.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과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는 사실 충분히 설명 의무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그래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또 문제가 없게 되는 거니까요. 네.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술하기 전에는 무조건 동의서를 받잖아요. 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이 위험하다는 점, 그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또 초래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환자가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자필로 쓰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땡 이게 아니고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좀 적절한 관리도 이루어졌는지도 하나의 또 그 부작용을 잘 이렇게 대처했는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잘못되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게 많이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기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 네. 이 심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 손해라고 하거든요. 네. 위자료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신체적 손해가 발생을 했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신체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시에 신체적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도 같이 동반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크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뭐 자연적인 결과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의료진의 그 의료 행위로 인한 과실이 아니라면은 의료진의 법적 책임은 줄어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료 행위를 해서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의료진한테 그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진료 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또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과실이 뭐 확정이 됐어요. 인정이 되었으면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혹은 뭐 재수술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결국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뭐 재수술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 그 의료행위 때문에 과실, 의료행위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과실이 판명이 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책정할 때는 이때까지 치료한 거요. 이 의료행위 수술을 할 때 이때까지 치료했던 치료비, 현실적으로 든 치료비, 그다음에 이 부작용 때문에 발생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가 있죠. 그러면 향후에 발생될 그 치료비. 그리고 뭐 그 기타 거기에 치료 행위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으면은 경비. 그런 부분들도 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가 있으면 위자료. 그리고 이 수술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수술을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 일을 못하는 것도 또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실수익이라고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일수에 해당되는 금액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실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환자마다 천차만별이죠. 왜냐하면 수입이 많은 사람과 수입이 적은 사람은 또 그 금액이 또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사실 말로만 들으면 하고 싶다가도 겁이 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지만 많이 좀 겁이 나고 두려워서 선뜻 하지 못하지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성형수술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면 이렇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일단 물론 이제 그 행복한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러니까 의사의 설명도 들어야 하지만 의사의 설명이 만약에 부족했다면은 더 알아보고 설명을 더 해달라고 요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서는 제가 뭐 저도 변호사지만 주변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소송도 그렇고 뭐 분쟁을 조정에 그 신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 때 상대방도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름다워지기 위해 선택한 성형이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상담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솔로몬데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